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총선 관련 경선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공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역구 의석 절반이 넘는 곳에 공천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제 좀 시끄러울 곳, 중요한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강 벨트, 금강 낙동강 벨트, 경기 남부 벨트에 여야가 신경을 많이 썼고 공천에도 공을 들였죠. 그 얘기는 총선 최대 승부처라는 이야기인데 각 벨트별 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최대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한강 벨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최종 후보들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이 좀 읽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구 전 의원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는데 민주당은 아직입니다. 동작을부터 보면요. 동작을은 소위 네임드 후보들 다 돌려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언제 후보가 결정이 날까요? 추전장관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거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네. 제사를 많이 민주당이 깎아먹는 공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뛰고 있는 동작은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당 지지율이라든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비등해지면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 구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인데 예컨대 임종석 동작 이런 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려면 미리 그것을 의논을 하고 미리 그 전략을 인물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그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지금 하나씩 소실시켜 버리고 실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시간도 실기를 했고 네. 이미 그런 전략 공천 공격적 대진표를 민주당이 짜기에는 늦었어요. 카드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카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딜 넣어도 민주당 완전히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지역 말고는 격전지 어딜 넣어도 추미애 장관은 어렵죠.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도 예. 중도 확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달랑 민주당 지지표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헌납하게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 자충수로 헌납하게 되는 지역이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중성동갑 오늘 임종석 의원이 배제됐잖아요. 전 의원 배제됐죠. 거기는 이제 누구를 내보내도 어렵습니다. 네. 조사상으로도 임종석 전 실장 아니면은 민주당에 누굴 넣어도 윤희숙 후보를 이기는 그런 조사 결과가 없었거든요. 전현희 전 위원장인데 강남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당선된 그런 어떤 경쟁력도 있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인물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장. 그렇죠. 보세요? 괜찮죠. 네. 그런데 임종석 지역구였었고 격전지이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배제돼 버리면 민주당에서 투표장에 안 가거나 혹은 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전현희 의원이 그걸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냥 넣어도 어려운 지역인데 네. 거기에 임종석 배제로 손실보는 그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윤희숙 의원한테 국민의힘에 이제 헌납하게 되는 이런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이수진 의원을 이렇게 반발하는데 왜 그러면 배제한 거냐, 누구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또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공천을 아직까지 안 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길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주로 세 갈래예요. 공천 배제를 통해서 손실을 봐서 저쪽 국민의힘에 이제 헌납하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마포갑도 쉽지 않을 거예요. 노웅래연 지역도. 네네. 거기도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 결과를 보면 썩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예. 중성동갑은 민주당 득표율이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네. 꼴찌에서 5번째였어요. 네. 강남 3구 빼고는 꼴찌에서 2번째죠. 그런 지역에 이런 배제로 손실의 효과를 자초를 했고 또 하나는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하는 지역구. 이런 지역은요.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새에 요동치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2만 표 이상 4년 전에 이겼던 소위 민주당 황금 지역구는 지지율 하락으로 10,000표 밑으로 이기더라도 10,000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전현직 의원이 신당 내지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꽤 지금. 되죠. 네. 10% 정도 가까이 득표를 한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지역이 이제 부지기수죠. 네. 그래서 신당이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예예. 잠식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손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게 있고요. 아직 도출되지 않았는데 경선 후유증. 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하고 달라서 국민의힘은 현역하고 경선하면 현역이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4년 전에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명 반명 구도. 네. 또 강성 지지자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반명 민주당 국회의원 쪽에 친명 무명의 용사가 예, 예. 가더라도 네. 바로 박빙구도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경선을 했어요. 근데 친명 현역 국회의원이 졌어요. 네. 반명 현역 국회의원. 예, 예. 그러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해서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선에서 떨어진 민주당 후보도 이 공천받은 후보하고 돕고 힘을 합쳐서 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경선 결과 이제 친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의심되는 친명 후보가 네. 공천을 받았어요. 네. 경선 결과. 네. 그러면은 이게 후유증이 나와서 여기도 손실이 예. 발생해서 헌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용산이나 영등포 이런 데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용산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권영세 의원 그렇죠. 지역 아니에요. 이게 이제 탈환하기가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 지역구도 영등포을 예, 영등포 갑은 김영주 의원. 예, 네. 영등포울 김민석 의원 지역구도 신경민 의원이 출마하면은 10% 이상 득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조사상으로도 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갑의 김영주 국회의회 부의장 같은 경우 네네. 탈당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위 20%라고 셀프 오픈하고 탈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문병호 의원이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었다가 예. 영등포 갑이 맞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탈당해서 이제 신당으로 갔잖아요. 오늘 나오세요, 문병호 의원. 그러니까 예, 예. 이 영등포 갑 김영주 의원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계속 좀 러브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갑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주 후보가 되고 네. 민주당은 본선이 확장성이 없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예. 최현일 예를 들어서 전 구청장이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김영주 의원이 이긴다. 이길 가능성이 저는 네.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한강벨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한강 벨트 심상치 않고 낙동강으로 가보면 여기 영남권이지만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꽤 되는 그런 곳들인데 거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은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한 달 동안 요동치면서 예.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하고 이제 지지율 역전 현상이 최근 조사에 연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가장 두드러진 게 서울하고 부산, 경남, 울산입니다. 네. 그래서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의석수를 영남이지만 건질 수가 있었는데 네.
지지율 하락이 그쪽에서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뭐 서병수, 김태호, 그렇습니다. 조혜진 이런 전략적으로 분들, 네. 현역 의원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 부산사, 예, 그다음에 김해, 이런 양산 이런 데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를 배치를 했잖아요. 희생하는 모양새로 그죠? 그러면은 바로 박빙구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성하기가 굉장히 이제 버거운 상황에 지지율까지 하락을 해버리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가 다 어려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기 남부권 벨트, 경기 남부 벨트도 좀 심상치 않고 좀 가장 상징적인 곳이 이제 수원인데 국민의힘은 한석도 수원에서 못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절반 가까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뭐. 자, 대진표가 확정이 된 게 갑과 병입니다. 일단 수원 갑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승원 현역 의원이죠. 수원 병은 박문규 전 장관 그리고 김영진 현 의원입니다. 자, 저기도 지금 분위기가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원? 우선 수원병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민주당 입장에선 힘든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수원갑도 지금 10% 이제 조사상으로 보면 10% 미만으로 좀 김승원 후보가 조금 앞서는 조사들이 있는데 네, 최근 조사가 46대 42 정도, 뭐 많이 붙었어요, 박빙까지. 그 이제 붙죠. 예. 그래서 매우 저기도 심상치 않다. 조금 심상치 않은 걸로 보고요. 또 아직 뭐 공천 확정이 안 됐지만 이제 백혜련 의원 지역구도 민주당이 좋은 지역인데 네네. 하여튼 뭐 10% 이상 격차를 지금 보이지 않는 지역은 굉장히 격전이 예상이 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박문규 전 장관은 지금 병에서는 김영진 현역 의원을 꽤 많은 퍼센테이지 차로 지금 가상 대결에서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원에 총 5개 선거구, 정은 이수정 교수를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수정 교수를 일찌감치 여기 내려 보냈는데 아직 박광훈 의원이 공천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김준혁 교수, 친명계 교수인데 이분과 경선을 해야 되고 선수 선발이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여기도요? 이제 경선 지역이니까요. 네.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경선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반명으로 네. 확실히 분리되는 원내대표 때 확실히 그렇게 이제 좀 낙인이 됐죠. 그런데 경선에서 박광원 의원이 졌다. 네. 그럼 바로 후유증이 발생을 하는 데죠. 네. 무 같은 경우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인데 비교적 갑을병정 무 중에서는 이 지역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좀 편안한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수원은 안정적으로 좀 민주당이 좀 이길 수 있다는 게 별다른 이제 후유증이 없는 네. 무 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김영진 의원 지역은 뭐 조사상으로는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민주당이 반등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임종석 공천 배제로 그나마 있었던 명문정당 네. 이재명 문재인 찍은 사람 다 모여서 헤쳐나가자. 네. 이게 지금 오늘부로 사실은 좀 파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도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김영진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원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쉽지 않다. 반타작 하면 좀 성공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중에 3개 정도 가져가면 성공적이다. 네. 자, 수원에 이어 이제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당 갑은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데 안철수 의원의 아성에 도전을 하겠다고 한 분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광재 전 의원도 좀 연고가 과연 있느냐? 게다가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니까 분당 갑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곳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사실 옛날 분당 갑을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네. 갑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아졌고 지역구가 을이 조금 민주당이 안 좋은 지역인데 이 갑이 전에 이제 이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 의원을 배출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김은혜 의원이 금리 됐고 의원 중간에 있었고요. 안철수 의원한테 뺏겼는데 이광재 의원 해볼 만한 카드고요.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공격적 대진표를 짜서 네. 격전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광재 의원이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좀 대비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원희룡, 이재명 대표 쪽에 출진시키면서 메시지도 내고 네. 한동훈 대표가 또 같이 또 해주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지원 사격을 잘 받는데. 명령대전 뭐 이렇게 명명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안철수 의원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민주당 패배를 안겨준 결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광재 정도를 전략적으로 잘 대진표를 짜고 그 과정들을 잘 세팅을 했으면. 디자인을 하고 했으면은 굉장한 격전지로 부상되면서 유리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지역인데 네. 저기도 동작 권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꺼이 공천을 주지 않은 꽤 좋은 카드인데 이광재 선수가 이런 격이 같은 되니까 예. 아 이광재 공천했나 보다 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임종석, 이광재 정도는 전략적 카드로 네.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이 소통을 하고 하면서 이걸 이 마사지라 그러죠. 마사지를 잘 해 갔으면은 아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대진표를 짜서 네. 인근 지역까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적 카드인데 조금 이렇게 그걸 잘 살리지 못해서 매우 아쉬운 공천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예비 후보에 친명 뭐 정무조정 부실장 출신의 김지호 후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상징적인 험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중량급 인사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이유도 네. 이재명 대표 수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모 경정인가요? 그분도 수행이었고 네. 거기도 반명으로 불린 데는 신동근 의원 지역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김지호, 모경종 이 두 분 때문에 공천이 늦어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들렸어요. 네. 그래서 뭐 반발은 반발인데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좀 낭비된 예. 그런 이 손실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인 갑은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지역인데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강남 을에 갔다가 당이 조정을 해서 용인 갑으로 전략 공천이 됐고 개혁신당에서는 양향자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 시절 이 용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직 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권인숙 의원도 있고 백군기 전 시장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 얘기가 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이현주 의원이 이제 광명이 원래 예전에 광명을이죠? 지역구였는데 근리 다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검토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일 수는 있죠. 근데 벌써 권인숙 의원, 백군기 전 의원 또 시장도 네. 했었죠. 그렇게 뛰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간다 그러면 역시 또 후유증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권인숙 의원이나 백군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크게 반발할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현주 전 의원도 사실 뭐 당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이
좀 권유를 해서 다시 복당을 시킨 거잖아요.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4년 전에 공천 때도 좀 시끄러웠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어떤 카드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어디에 쓰는 게 이현주 전 의원? 저는 이현주 의원을 복당시켜서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 줘서 출마를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선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일단은 같은 당에서 네. 무슨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 친문 견제용으로 했다 이런 게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그런 거 빼고 총선은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네. 중도층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국민의힘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찍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도층이나 이 무당층 이런 분들은요.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국민의힘이 아니거든요. 네, 여야 모두 한 30%는 콘크리트라고 보고요, 그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갖고 그래서 싸우는 건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이제 다 결집을 해도 한 10% 넘는 네, 15% 가까이 되는 이 중도층이 실제로 투표하는 중도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예,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중도 확장력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본선에서 민주당이 친명 딱지를 붙여서 공천받고 출마한 사람들은 이 지지 확장이 안 될 겁니다. 네. 친명 딱지 때문에. 네, 예선에서는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친명 이 후보가 유리한 것처럼 보였죠. 경선에서 네. 이겨서 공천받더라도 본선에서는 그렇게 딱지가 붙어버리면 네. 확장성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도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예, 그런데 탈당해서 여러 당 거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했던 사람을 네. 다시 복당시키는 거는 뭐 대사면 조치 속에서 그렇게 한다 이건 몰라도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총선에서 아무 효과도 없고 확장력도 없는 사람을 복당을 시켜서 출진시킨다? 예, 그 어디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격전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황금 지역구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까지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오판이고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복당 출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지역 내보낼 것인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최재성 전 수석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중도 확장이 좀 떨어진다.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보신 건데 사실 그렇다면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도 그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공천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안하더라도 일단 친명 체제를 좀 구축을 한다. 여기에 더 포커싱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는 뭐 사천이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명 체제 구축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중적 지지를 받고 0.7%라는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고 네. 다시 대표로 소환돼서 77%가 넘는 득표로 당대표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무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대권에 다시 도전해서 승리하기 위해선 의원 숫자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기 사람이 몇 명 의원이 됐느냐. 이거는 이제 지지율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자기가 당권을 갖고 공천을 해서 많이 만들고 그 힘으로 뭔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친명체제 구축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적어도 대선 주자로서 대중성 있는 대선 주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판이라고 보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천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패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가슴 아파요. 예. 이 지는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게 네.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소위 말해서 폭주 이런 것을 막아내는데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대표발로
또 민주당 주류발로 이것을 파괴시키는 게 훨씬 더 안타깝고 그래서 패천이 훨씬 더 가슴 아픈 거죠. 사실 여론조사 보면 선거 국면 이전에 소위 이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우세했었고 그런 프레임이 좀 어느 정도 짜여져 있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2년, 16년 선거를 각 당은 각각 복귀를 해서 네. 이 소위 말해서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 2012년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는데 졌고 16년 새누리당 압승 예상됐는데 졌고 이게 선거를 치르는 한두 달 동안의 그 정당의 모습 이걸로 중도층들이 확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공천하고 막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공천이 국민들 눈에는 공정하고 신뢰 있게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도 안 보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도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천이 그만큼 예민하고 무서운 건데 이거를 원만하게 또 깔끔하게 하질 못하면서 지금 정권 심판론도 사그라들게 되고 또 김 여사 디올백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민주당 공천 뭐 내용이 있으면서 지도부에 지금 몇 안 되는 귀한 소위 비명인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최고위 회의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자, 당내 불신이 너무 많이 쌓였다. 민주당 불신 위기 직면 국회의 마지막 희망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뭐 같은 마음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더 이제 속도 상하고 더 안타깝고 그럴 겁니다. 뭐 저야 뭐 좀 고민정 최고하고 조금 환경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민주당이 참 지기 어려운 선거를 지는 길로 지금까지 왔다.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또 3월에 반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월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나 모멘텀이 없어요. 어떤 카드로 반등하겠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다 소위 말해서 이 총선이라는 절박한 이것을 돌파를 하기 위한 절실함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출마는커녕 오히려 불공정하게 경쟁자를 사무총장 같은 경우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헌신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김윤식 전 시장도 지금 국민의힘 입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4년 전에도 단독 공천 받고 사무총장이 지금도 자격심사위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이분은 경선 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뀌어서 조정식 단독 공천을 받았는데 탈당도 안 하고 무소속 출마도 안 했어요. 근데 4년 후인 지금 또 자격심사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탈당도 안 한 사람을 무소속 출마한 것도 아닌데 그걸 자격심사에서 날린다?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그때 이의 제기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탈당해서 무소속 나갔던 사람들 다 복당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없잖아요. 마지막 소위 말해서 명문 정당도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그거는 이제 종료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그건 뭡니까? 쇼잉입니까? 모르겠어요. 그것과 임종석 문제를 또 별개의 문제로 무엇 때문에 받는지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나 마음이. 일단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돼. 이게 당대표가 더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분산시키거나 깨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그래서 통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없고 통합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통합은 어떻습니까? 비주류가 반발하면서 막 통합이 깨지는데 그렇죠. 주류가 칼을 대서 이 분열을 야기하고 통합을 깨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몹시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했던 게 세 번째, 이 와중에서도 기준을 세우고 규율을 세워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게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표도 수리 안 됐는데 반명 의원인 강병원 지역인 은평구에 가서 지금 했는데 거길 경선 지역으로 붙여놨거든요. 김우영 예비후보. 김우영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반명 의원 지역에 자기 자산도 없고 땀도 안 흘리고 강원도당 위원장 하면서 그쪽에 가서 반명을 저격하겠다. 근데 이걸 경선 지역으로 용인해 놓고 이런 거는 규율을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징계를 해야죠. 당의 공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원도당 위원장, 현재 위원장입니다.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붙여놓는다? 이 세 가지, 헌신하고 통합하고 규율과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임종석 공천 배제를 마지막으로 네. 이 세 가지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모멘텀, 반전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후보가 뭐 대표를 사퇴하고 뭐 후보를 사퇴, 그래도 별 반전의 계기가 안 보일 거다. 우선 이렇게 보십니까? 사퇴할 리가 없고요. 네. 사퇴를 하더라도 일단 공천이 다 진행됐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2016년에 당대표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계가 왔잖아요. 네. 그때는요, 엄청나게 안 좋았던 상황을 저도 그때 불출마했습니다. 네. 헌신한다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하고 온라인 당원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그때 새누리당 180석 한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천을 다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를 지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거고 또 그게 반등의 모멘텀이 될 거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물러나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여기서 다 해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보기 어렵게 공천 과정을 진행해 놓고 네. 여기서 발을 빼면은 그거는 책임의 피가 되고 오히려 도망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는 지금 시점은 옳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는 제가 아주 그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 후보기 때문에 총선 출마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 도전했고 결국은 대통령 됐다. 그런데 지금 불출마를 한다고 무슨 감동이 있고 반전의 모멘텀으로 그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